저희 박희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3 담당을 하고 있고 상위권 아이들을 수업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시면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영어 담당하고 있는 박희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학교별로 내신 출제 경향 특징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곧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11월부터 아이들이 예비고일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공부할 텐데, 영어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수업을 준비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내년 학기 들어갔을 때는 또 내신 대비 때는 어떤 걸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명여고 내신 출제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소 이제 듣기하고 어휘를 은근히 좀 까다로운 시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먼저 이제 시험 범위를 보시면 공부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단어장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듣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교과서와 이제 모의고사, 이렇게 독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신 대비 하다 보면 사실상은 이제 중점적으로 학원에서 지도 가르치는 거는 독해 파트거든요. 독해 파트는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한 달이면 시험 범위가 끝나요. 그래서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여러 번 돌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이게 단어장 자체가 수능 실전편이라는 책인데, 요거는 실제 고3 아이들이 외우는 책이에요. 그래서 단어 수준이 3학년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개수를 보시면 이제 보통 보통 데이 1에서 데이 60까지 구성되어 있는 책인데,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텀당 보통 15일 분량이 시험 범위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한 회 보통 30개 정도 있으니까 30 곱하기 이제 15 하면 450개에서 한 470개 정도 외우신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난이도가 그만큼 이제 수능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볼 수 있고, 이제 듣기책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 8회분이라는 이 범위는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모의고사로 되어 있는데 듣기 스크립트가 총 16번 나와요. 16개가 들어가는데 이게 8회분 들어가니까 굉장히 많죠. 그죠? 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이제 개수는 적어요. 16개 정도로 해서 오히려 독해 파트가 되게 심플하고 아이들 공부하기에는 양이 굉장히 적절한 수준이고, 하지만 그 외에 이제 어휘와 듣기가 다소 조금 부담스러운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 개수, 문항 반영 비율을 보시면 서술형이 제일 적고요. 그리고 듣기, 그리고 어휘, 그 나머지가 독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휘하고 독해 파트가 사실은 비중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듣기는 이제 맨 처음에 아이들이 시험지 받자마자 듣기 스크립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아이들이 듣기를 풀어야 되는데 6문항이 조금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이 듣기 스크립트를 되게 많이 공부해서 가는데 실제는 몇 문제 나오냐면 6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걸 공부했으면 나오는 게 체감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고요. 이제 실제 이제 점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오히려 듣기가 이제 좀 적고, 그리고 서술형이 아까 문항수는 적었지만 배점 자체가 좀 높기 때문에 좀 배점에 있어서는 좀 비율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어휘, 독해 역시 이제 개수나 이제 배점이나 어휘나 독해에 좀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먼저 장점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해 파트는 이제 범위가 많지 않아서 아이들 대비하기에는 좀 부담이 적고요. 그리고 독해 파트가 실제로 아이들 풀었을 때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왜냐면은 여러 번 돌려서 갔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숙지한 깊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좀 높거든요, 동명 애들은. 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거 보실 수 있고, 대신에 이제 단점은 어휘, 그러니까 앞 파트가 듣기 나오고 어휘 파트가 나오거든요. 앞에서 거의 애들이 멘탈이 털려요. 거기서 한번 꼬이면 이제 뒤쪽에 이제 독해 파트를 푸는데 앞에서 이제 애들이 막 어렵고 잘 못 풀었다고 하면 실제 이제 독해 파트 가서는 이게 정신이 나갔는지 잘 못 푸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쪽이 굉장히 까다롭다. 듣기와 어휘가 좀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되고, 듣기 범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범위가 너무 많은데
실제 반영 비율은 적다는 거, 그게 특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험 범위 수치와 더불어서 이 듣기라든지 그리고 서술형에 있어서는 굉장히 탄탄한 영어 실력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 이제 듣기 문제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영어 선택지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 생각해 보셨을 때 아이들이 듣기를 들으면서 선지가 다소 길어요. 보통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의 선지는요, 굉장히 한 요 정도 짧아요. 짧은데 이게 아이들 시험지로 만나면 지금은 이제 화면이 커가지고 한 줄에 나오지만 실제로 두 줄씩 나와요. 그러니까는 듣는 가운데서 두 줄을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롭다고 볼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영어 표현들 있죠. 이게 그 시험 범위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네, 나오지 않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변형을 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문장을 보고서 판단을 빠르게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어휘 파트인데요. 아까 이제 단어장이 있어가지고 애들은 단어장 외운다 그러면 단어 뜻만 외우거든요. 실제로 올해부터 신규형으로 나온 건데 이런 그 독해 지문을 하나 가져와서 거기에 있는 단어로 시험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지문은 단어책에는 없어요. 없는데 독해 지문 하나를 어디서 외부에서 가져와서 거기다 이제 밑줄을 쳐가지고 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뭐 단어장에 있는 뭐 이해도를 수치하는 시험이 아니고 그냥 아이들의 어휘 실력을 측정하는 독해 문제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굉장히 멘탈이 많이 털렸었어요. 실제로. 여기서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단어와 뜻을 물어본 게 하나도 없죠. 여기에 있는 문장들은 사실은 그 단어장 안에 있는 예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문들을 얼마나 자주 보고 얼마나 숙지됐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푸는 그 난이도, 체감 난이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명여고에서 제일 그러니까 특별하게 다른 학교는 이렇게 안 나오는데 동명여고만의 스타일이 뭐냐면 문법상 틀린 거를 개수를 물어봐요. 보통은 이제 모의고사에서 하나만 고르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몇 개가 틀렸는지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복수 정답을 골라야 돼서 아이들 입장에서 조금 까다롭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독해 파트에도 보시면 이게 수능 유형, 모의고사 유형이라기보다는 약간 국어 시험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이고요. 아이들이 시험에 만났을 때는 이거를 처음 보게 됩니다. 이 문장들을 처음 보고 이거를 빠르게 해석하고 판단해서 이 내용을 근거로 이렇게 추론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까다로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본문 수치 더불어서 문제 좀 많이 풀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는 조건형으로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시험장에서 많이 애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여기 조건을 충족을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를 보면 보기에 이제 한 단어, 두 단어 이렇게 써 있는데 아이들이 이걸 안 보고 그냥 답안지에 한 단어, 두 단어, 한 단어 쓴 거예요. 근데 여기 조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장 전체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상태에서 이제 풀어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예일여고 이제 내신 특징이 뭐냐면 전범위가 이제 간접연계 시험이라는 겁니다. 간접연계라는 거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여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중학생 아이들이 이제 학교 배정받고서 간혹가다 여학생들이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예일여고 떨어졌을 때 분명히 자기는 지원 안 했는데 영시고 간다고 그랬는데 예일여고 탁 나오는 순간 몇 명 학생이 막 울기 시작해요. 그만큼 이제 요 주변의 아이들 입장에서도 예일여고 들어가면 굉장히 내신이 따기가 어렵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어렵다는 거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어려운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범위 구성은 독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에서 보통 한두 문제 나와요. 교과서가 보통 한 개 단원 내지 두 개 단원 시험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 문제. 이걸 공부하라는 건지. 그죠? 그 다음에 비중은 사실 부교재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부교재가 이제 매년마다 이제 새롭게 나올 때도 있고, 지금 요 교재는 이제 작년하고 올해는 똑같거든요. 근데 또 2년 전에 또 달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재로, 어떤 걸로 부교재 선정할지가
굉장히 이제 연초에 아주 관심사인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모의고사인데 이게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도 굉장히 들락날락 한다는 거죠. 근데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학교의 특징이 중간고사 때는 객관식하고 서술은 같이 나오거든요. 전형적인 이제 고등학교 시험인데 또 기말고사에서는 100% 객관식만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약간 이렇게 난이도 측면에 있어서, 체감 난이도 측면에 있어서는 그나마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출제 특징을 보시면 부교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보다는 부교재를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학교고, 자, 두 번째가 이제 간접용기로 출제가 된다는 건데, 간접용기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받은 그 교재에 있는 지문이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소재하고 주제만 같은 다른 지문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원문에서 문장이 좀 바뀌어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변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영어 공부할 때는 교과서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서 좀 외우기만 하면 좀 풀 수 있는데, 이게 처음에 아이들 1학기 중간고사 볼 때 충격을 먹어요. 분명히 봤던 건데 모르겠는 처음 보는 지문들이 막 나오니까 되게 당황하게 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문이 좀 변형될 때 단어를 바꾸거든요, 선생님들이. 근데 그 단어 수준이 고2에서 고3 수준으로 좀 어려운 단어로 바꾼다는 걸 볼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형식을 다르게 해서 중간기말 구성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이제 지문이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면 대부분 다 수능 유형이에요. 수능 유형인데 요건 좀 쉬운 유형에 속합니다. 한글 성질. 네, 이런 게 있고요. 그만큼 이제 글 자체가 어려운 걸 집어넣다 보니까 거기 안에 있는 그 문장들 변형됐을 때 얼마나 이걸 이해하고 파악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 변형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보여드리려 하는데, 요게 이제 아이들이 부교재 안에서 공부하는 표현들이에요. 그거를 실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원문 표현이거든요. 원문 표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정말 적고, 빨간색에 있는 부분이 변형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해서 갔지만은 처음 보는 지문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서술형은 이제 다소 평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본문에서 찾아 쓰라고 되어 있어요, 단어를. 그러니까 답이 어쨌든 요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또 서술형은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장문인데요. 장문을 보시면 여기 보면 한글로 된 번역을 다 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장문으로 해야 될 표현들을 이렇게 묶어서 다 줍니다, 덩어리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배열만 할 줄 알면 좀 서술형을 좀 평이하게 풀어낼 수 있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사실 제가 2년 전에 예일여고 학생 담당해서 이제 진행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1학년 때는 되게 고생을 했었어요. 이런 스타일이나 이런 게 적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웠는데, 2학년으로 가니까 이게 영어 실력도 늘면서 모의고사 점수도 덩달아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3학년이 되니까 거의 최상위를 찍어요, 수능은. 그럼 이게 뭐냐, 처음에 되게 어려운데 영어 실력을 근본적으로 늘려주니까 성적에 있어서 등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를 뭐 잘 공부하던 잘못 공부하던 실력 자체가 늘다 보니까 점수가 이렇게 등락나락이 적어서 상위권만 딱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면 점수가 떨어질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의여고 내신을 잘하면 수능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아이들이 처음 보는 지문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 모의고사라는 게 사실 시험장 가서 어떤 지문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처음 보는 지문 볼 때 거기에 대한 불안이 적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 다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100% 객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술형에 대한 부담이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서술형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공부해야 될 지문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 두 번째가 이제 체감 난이도가 되게 높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형되는 게 너무나 막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시험 공부 왜 했나 싶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탄탄한 영어 실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명이든 예일이든 어휘는 기본적으로 수능 관련된 어휘를 무조건 외워야 되고, 그리고 수능 독해를 어느 정도 이 예비 고일 기간에 탄탄하게 공부를 해야지 대비가 가능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예비 고일 시즌에 그러면 분야별로 항목별로 어떻게 공부할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단어 같은 경우는 수능 위주의 단어로 외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는데 수능 단어 위주로 공부하고, 그리고 단어를 외울 때 그냥 뜻만 외우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는 좀 품사 부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는 아무래도 학원에서 맨날 단어 시험 보고 남기니까 막 뜻만 외우고 갔는데, 이제는 고등학교 때는 품사를 구분하면서 외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아까 이제 서술형 문제에서 보듯이 이 빈칸에다가 요 단어를 찾아서 쓸 때요. 요 빈칸에 단어를 찾아서 쓸 때 요 단어가 지금 여기 동사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명사가 들어가는지 문법적으로 판별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동사가 들어가는 거 판별만 해도 본문에 있는 거 그냥 찾아서 쓰면 되니까 동사를 찾겠죠. 그래서 품사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으면 실제로 서술형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단어 학습은 웬만하면은 뜻만 외우는 게 아니라 좀 품사 구분을 하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냥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고 예문으로 많이 어휘를 숙지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동명여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문들이 많이 나오니까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고 그 예문들을 계속 자주 봐야 돼요. 예문을 보면서 이 단어에 대한 뉘앙스라든지 이런 의미로 쓰여지구나 좀 느낄 수 있도록 좀 예문 위주로 단어를 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구문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예일여고 아이들 그리고 동명여고 아이들도 선지가 영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긴 문장들을 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문법에 기반한 구문 학습이 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일 아이든 뭐 동명이든 독해 유형별로 좀 한 번씩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비고 1학년 시즌에. 그래서 지문을 어떻게 구조화시켜서 볼 수 있는지 이것들을 학습해가지고 어떠한 지문을 보더라도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비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겨울방학 때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서술형 부분이거든요. 이제 중학교 비해서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영어를 어느 정도 내가 작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단순히 중간기말뿐만 아니라 수행평가 때 에세이를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장력이라는 게 길러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꼭 반드시 예비고일 과정 내지는 겨울방학 때 반드시 해야 되고 요거를 대비해서 겨울방학 특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작문이라는 거는 워낙 아이들마다 문장력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개별 첨삭 지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원을 많이 이렇게 받아서 하기보다는 좀 소수로 받아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대비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학기가 시작되면 그날부터 이제 교과서 수업을 나가고 학교 진도랑 거의 비슷하게 진도가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교과서부터 바로 수업이 시작이 되고 학기 내내 내신에만 총 집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때는 보통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대비 전까지 약간의 중간 과정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간 끝나면 바로 기말 끝나면 바로 수능 공부, 바로 2학기 들어가면 또 중간 기말 이렇게 텀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유형이 워낙 학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별로 맞춤 제작해서 교재를 이제 만들어 구성하고 있고, 이제 동명여고 같은 경우는 매시간 어휘를 보는데 먼저는 뜻으로 한번 보고요. 두 번째는 학교 그 시험 유형에 맞게끔 실전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신이라는 게 사실은 아이들이 계속 공부를 잘하고 있나 잘 못하고 있나를 점검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테스트를 많이 보면서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주마다 또 위클리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웠던 진도들을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이와 저희 선생님 간의 이게 라포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이제 실제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하면은 선생님이 바로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 좀 소극적인 아이들은 질문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모르는 것을 질문하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 개별적으로
잘 보완돼서 내신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어떤 학교가 배치될지가 참 궁금하고 좀 가슴 떨리는 일이지만 어찌됐든 그 학교에 떨어진 건 운명이니 받아들이고 그래도 학교마다 저희는 대비할 전략이 있고 또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워낙 출중하시기 때문에 잘 해주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떤 학교가 돼도 저희 학원에 맡겨주시면 열심히 잘 지도하고 잘 가르쳐서 또 원하는 성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방해와 철저한 관리로 좋은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